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강연을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재웅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와우, 정말 이 영화관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계시네요.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좋은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요, 맞습니다. 위기의 기회. 사실 더블 쇼크라고 부르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다른 이름으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우는 엄청난 혁명의 파도가 밀려왔는데 엎친 데 덮친다고 코로나까지 찾아왔습니다. 팬데믹 쇼크. 이 두 개가 겹쳐서 더블 쇼크 또는 퍼펙트 스톰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위기가 우리한테 찾아온 거죠. 전 인류한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애프터 코로나 시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또 많은 해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오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 잘 살려면요 내 마음의 표준을 좀 바꾸자, 이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같이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게 넘어가는 게 어디 있나요? 이게 안 넘어가는데요. 음, 켜져 있는데 어디로 해야 되나요? 불은 들어오는데 안 넘어가네요. 네. 네, PPT 자료에 좀 문제가 있으시다 그러니까 제가 말로 일단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 2, 3차 산업혁명은 잘 아시죠? 이때 우리 기술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기계 문명이 등장했고 전기 문명이 등장했고 또 정보화가 등장했고, 그리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래요. 그래서 인공지능, 뭐 로봇, 자율주행차, 이런 어마어마한 디지털 기술들이 미래를 바꿀 거다. 공감은 되는데 인공지능이 아직 뭐 돌아다니면서 막 로봇이 돌아다니고 자율주행차가 실제 시내에서 돌아다니고 이러진 않으니까 야, 준비는 해야 되는데 오지 않은 미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 2, 3차 산업혁명을 잘 살펴보면요, 그때마다 인류의 문명 교체라고 할 만큼 엄청난 삶의 변화가 있었죠. 여러분 1, 2차 산업혁명 시기에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고 근대화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야, 그때 살았던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3차 산업혁명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삶의 변화가 극심했죠. 그래서 저는 4차 산업혁명 왔다고는 하는데 진짜 인류의 삶이 변화했을까라고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딱 지난 10년간요 어마어마한 인류의 삶의 변화, 문명 교체가 이미 발생했더라고요. 저는 그 상징으로요 항상 혁명의 상징을 BTS 사진을 씁니다. 여러분 BTS 대단하죠? 미국에서 정말 엄청난 팬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21세기 비틀즈로 불립니다. 작년에 그 미국의 레이쇼라는 비틀스가 데뷔했던 그 쇼에서 BTS를 초청한 다음 타이틀을 아예 21세기 비틀스 BTS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리고는요, 그걸 똑같이 만들어서 흑백으로 비틀스를 기념한다 그러면서 미국 전역에 지상파 방송으로 내보내 버렸죠.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는 BTS. 그런데 왜 그 친구들이 혁명의 상징이냐? 네, 여러분 BTS가 사실은 기존의 음악 시장, 미디어 시장이 모두 다 붕괴되고 있다는 걸 보여준 상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파괴의 신이라고 그러죠. 참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했구나를 잘 알려주는 정말 상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원래 가수가 크게 성장하려면
자본이 많은 기획사가 데려다가 열심히 훈련시키고요. 그다음 방송에 내보내죠. 방송이라는 시스템에 내보내야 인기를 얻고 인기를 많이 얻으면요. 그럼 이제 일본에도 가보자, 동남아에도 가보자. 그래서 글로벌하게 이제 성공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는 게 메인 시장이라는 가장 큰 시장이라는 미국 시장에 가는 거였죠. 그런데 참 우리나라 가수들이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기획사도 그렇고 많이 실패했어요. 그런데 BTS는요, 빅히트라고요, 조그마한 벤처 소속이었습니다. 돈도 없었죠. 뭐 방송국에 뭐 크게 밀어줄 그런 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송에 나왔는데 인지도 낮으니까 다시는 잘 안 불러줘요. 그래서 어디서 활동하기 시작했냐? 놀랍게도 유튜브에서 활동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여러분 2013년 유튜브 무대를 시작하더니요, 4년 만에 우리나라보다 미국에서 엄청난 팬덤이 생기더니 2017년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소셜 아티스트 부문 1위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건 오직 팬이 뽑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소셜 네트워크에서. 그 자리를 6년간 누가 지켰냐? 전 세계 10대의 우상이었던 바로 저스틴 비버였습니다. 와, 그걸 밀어내다니요. 문제는요, 자본이 아니라 방송국의 권력이 아니라 순수하게 팬의 힘으로 그들이 성장했다는 거죠. 성장을 만들어준 발판은 방송국이 아니라 유튜브라는, 그리고 SNS라는 새로운 시스템이었고요. 그들을 진짜 세계 최고로 만든 건 자본이 아니라 아미라는 팬덤이었습니다. 이러니 혁명이라고 할 만하죠. 문제는요, BTS는 좋고 새로운 시스템이 열렸고 새로운 소비 시스템이 생긴 건 좋은데 기존의 방송국 또 미디어 산업 기획사 다 과거에 누리던 영광과 권력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방송국은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렵습니다. KBS는 작년에만 1,300억 적자를 기록했고요. 올해는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비상경영 대책으로 1,000명을 감원하겠다. 다른 지상파들도 다 어렵습니다. 이유가 뭔가 봤더니요, 안 보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한테 작년에 설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7시 이후에 어떤 매체를 보십니까 하는 질문에 56.7%가 유튜브라고 대답합니다. TV는 28%, 2배를 넘어요 유튜브가. 더군다나 4위는 넷플릭스였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온 다음에 이 유튜브와 넷플릭스의 약진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만 넷플릭스 이 월간 사용자 수가 무려 3배가 늘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보여주는 건 이제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의 소비 표준이 바뀌었다는 뜻이죠. 소비의 표준이 바뀌면 기업이 바뀌는 수밖에 없습니다. 혁명을 스스로 실천해야 될 때가 이미 와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매일 가서 은행 업무 보는 것도 달라졌죠. 대한민국 거의 70%가 모바일 뱅킹을 쓴다고요. 그럼 표준이요, 모바일 뱅킹. 그래서 카카오뱅크라는 회사가, 서비스가 등장한 지 2년 만에 어마어마하게 이 성장하면서 흑자 기록을 시작했죠. 우리는 약과입니다. 중국은요, 알리페이, 위챗페이, 이 폰으로 페이하는 것 때문에 거의 무화폐 경제를 실현했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요, 미국의 JC페니, 니만 마르크스, 또 2018년 이미 시어스가 다 파산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100년 넘은 백화점들이 다 파산해 버렸습니다. 야, 여러분, 100년 동안 지속됐던 회사가 있다면 그 회사가 얼마나 혁신을 거듭거듭 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 혁신으로 안 돼요. 왜? 혁명이라서. 소비의 표준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 어떤 거죠? 우리의 일상이요, 늘 음악 듣고 방송 보고 물건도 사고 은행 거래도 하고 이런 걸 일상이라고 하는데, 일상에 이렇게 이미 혁명이 번져버렸죠. 그리고 심지어 코로나는 이걸 강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난 안 해, 난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아, 그런 것보다는 아날로그적 삶이 좋아. 그런데 아날로그적 삶이 감염을 가져온다면요, 실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기회에 나 은행 가는 대신에, 마트 가는 대신에 전부 이거 할 거야. 우리는 덜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락다운 6개월 동안 가게문을 다 닫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존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먹고는 살아야죠.
그래서 이 디지털 경제로 강제로 옮겨가게 돼버린 거죠. 이 더블 쇼크는 전 인류의 문명을 디지털 문명으로 옮기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나 재택근무 배우고 온라인 쇼핑만 배우면 다 해결될까요? 그게 아니라 인류 문명의 표준이 바뀐다면요. 내가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나의 아이를 키우는 시각, 내 미래를 설계하는 시각, 이 모든 게 뭔가 근본적으로 좀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조선시대를 살던 사람이요, 갑자기 사회가 바뀌었을 때 어떤 마음의 변화가 필요했을까요? 오늘 여러분하고 그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능한 많은 데이터를 모아왔습니다. 도대체 이 사회에 진짜 얼마나 많은 변화가 발생했을까요? 불과 지난 10년 사이에.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의 표준을 바꿀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자, 우선 혁명의 시작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한 혁명은요, 사실 정보의 연장이기도 한데요, 이 혁명을 급진적으로 만들 요인은 명백하죠. 바로 스마트폰의 탄생입니다. 2007년 스티브 잡스에 의해 아이폰이 탄생하고요, 2009년 대한민국에 옵니다. 그리고 2010년 안드로이드 폰이 갤럭시 안드로이드 폰이 최초로 탄생을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스마트폰 대중화의 원년은 2010년, 그러니까 딱 10년 됐죠. 2020년 GSMA라는 그 스마트폰 관련 리포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67%, 52억 명이 이미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95%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인의 95%면요, 이거 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다 쓰는 거죠.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95% 인구 비중이면 세계 1위예요. 퓨 리서치 센터에서 전 세계 이 통신이 발달한 18개 국가를 조사했는데요, 평균이 76%, 미국도 한 81%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요, 신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도 많고 잘 적응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자, 그럼 팩트를 볼까요? 여러분, 이거 쓰는 사람이 이제 표준인 거 맞죠? 예, 여기가 출발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출발은 이 스마트폰을 잘 쓰는 사람이 표준이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물학적 학명이 호모 사피엔스, 호모는 라틴어로 인간 종족이고요, 사피엔스는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인간이라는 뜻인데, 그 사이에 포노, 라틴어로 폰을 의미하는 단어를 하나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인간. 오늘의 주제는요, 이 슬기로움입니다. 여러분, 사피엔스,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슬기로운 존재. 자, 포노 사피엔스의 뜻은 스마트폰을 슬기롭게 쓰는 인간이고요. 전 아예 뭐라 그러냐, 이거를 이제 신체 일부처럼 쓰는 인간.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 예. 5장 6부가 아니라 5장 7부가 포노 사피엔스입니다. 자, 그럼 포노 사피엔스 표준이 된 이 인류가 지구를 어떻게 바꿨나 볼게요. 아직도 안 되나 봐요. 안타까운데 제가 외우고는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2018년부터 세계 탑5 기업이요, 스마트폰 문명을 차지한 기업들이, 이 스마트폰 문명을 창조한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1위 애플, 2위 아마존, 3위 구글, 4위 마이크로소프트, 5위 페이스북. 여러분, 1위 애플은 스마트폰 창조한 기업, 2위 아마존은 스마트폰 포노족의 유통기업, 3위와 5위인 구글은요, 한 달에 20억 명씩 스마트폰 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고의 광고 기업이 된 겁니다. 그리고 4위인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애저를 세계 1위로 올려놓으면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됐죠. 여러분, 클라우드 서비스 이번 재택근무하면서 써보셨죠? 네, 어디 가든지 접속해서 자기 업무를 해결하는, 소위 말해서 포노 사피엔스들의 업무 표준 방식입니다. 그럼 포노 사피엔스들의 놀이를 제공하고요, 가서 시간 보내고 사람들과 교류하는 공간도 만들어서 창조하고요, 업무 표준도 만들고 쇼핑하는 공간도 만들고, 그 5개가 세계 5대 기업이 됐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2개의 플랫폼이 더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예요. 1998년, 1999년, 불과 20년 전에 창업해서요, 이 지금 중국의
모든 디지털 문명을 리드하는 기업입니다. 계열사가 200개가 넘어요. 우리나라 재벌들은 명함도 못 내밀어요. 안 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가 지금 아시아의 넘버 원, 투. 그리고 이 기업들이 약진을 시작합니다. 이 7개 기업의 시총 합계가 2018년 5월 기준 5,080조였습니다. 그리고 2020년이 됐어요. 지금 얼마냐? 지금이 아니라 1월 1일 기준으로 봤더니 6,880조더라고요. 와, 엄청나게 성장했죠.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사이에 주식시장이 얼마 올랐냐? 여기 투자해 보신 분 알겠지만 2.5% 올랐어요.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막 30%, 40%, 애플 같은 경우 1년 사이 66%가 올랐는데 왜 우리한테는 투자 안 할까요? 아까 사전 영상 나올 때 미래를 잘 설계하려면 어려서부터 주식 투자하라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왜 투자를 우리나라한테 안 할까요? 여러분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사회 표준이 포노사피엔스와 달라서. 이게 누구 몇몇 정치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 표준이 그래요. 우리 뭐 타다도 불법 만들고 우버도 안 된다 그러고 에어비앤비 안 된다 그러고 어느 정도냐? 지금 현재 전 세계 100대 디지털 벤처가 우리나라에 오면 51개가 불법입니다. 마음이 우리가 그쪽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문제는요. 그 투자 자본들이 결국 새로운 창업을 만들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4차 산업혁명이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새로운 문명 체계에 그 돈들이 다 투자돼서 새로운 일자리와 생태계를 만들어내는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 안 오면요. 우리 아이들은요. 여기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근데 더 무서운 건 코로나예요. 이 7개 기업 듣기만 해도 코로나 이후에도 더 잘 될 것 같죠? 여러분 같으면 코로나가 발생하면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 막 투자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나고 딱 6개월이 지났죠? 지금 현재 그 7개 기업에 딱 6개월 사이에 1,800조 원이 더 투자됐습니다. 지금 8,604조 6월 30일자 기준입니다. 여러분 8,604조. 대한민국 모든 기업의 시총을 합해야 2,000조거든요. 딱 7개 기업에 8,604조. 이게 자본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사태 이후 주가 막 폭락하고 우리 그럴 때 동학개미들이 등장했죠. 동학개미 어떤 분들이냐면요. 아까 그런 동영상을 보고 많이 스마트해져서 야 나도 20대부터 30대부터 열심히 주식 투자도 하고 미래에다가 좀 기대를 걸어야겠어. 이 투자 자본은요 사실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동학개미들도 그럼 어디다 투자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주식이 아니라 어디? 네, 세계 7대 플랫폼 포노 사피엔스 문명에 투자한 거예요. 왜? 미래가 거기 있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8,600조의 자본은요 이미 세계 교통, 유통, 뭐 방송 모든 것을 다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전부 다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버는요 그 등장한 지 10년 됐는데 안 쓰고 있는 나라가 오직 5개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 일본, 스페인, 이탈리 그리고 독일. 그러니까 잘못된 선택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다 민주주의 발달한 나라죠? 사회보장 잘 돼 있는 나라죠? 맞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 중에 하나라는 거 뭐 잘못된 선택은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요. 45억의 나머지 인구와는 다른 문명을 선택했다는 거죠. 사실 공짜는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표적인 차 회사인 현대자동차가요. 앞으로 6년간 61조, 1년에 10조씩을 투자하겠다고 했는데요. 그중에 모빌리티 서비스에 20조, 3분의 1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동남아의 그랩, 인도의 올라 이런 우버 유사 기업에 각 대륙별로 다 투자했어요. 이미 5조 원 넘게 투자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못하죠. 없는데. 여러분 저도요. 제 나이로 보면 우버 불법하는 게 사실 은근히 좋아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택시기사가 많겠습니까? 스타트업 하는 애들이 많겠습니까? 누굴 보호하고 싶을까요? 제 친구요. 여러분 그런데 공짜는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규제로 계속 문명의 변화를 막아내면요, 맞아요, 아이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위에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스타트업 되게 하고 싶은 친구들 어디로 갈까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 불법이래. 싱가포르로 가자, 미국으로 가자. 제일 열정적이고, 옛날 같으면 창업해서 막 삼성, 현대 이런 걸 만들었던 그런 사람이 왜 안 나오냐?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쫓아내는 거예요. 거기에 기회가 있지. 지금 기존의 기업에 어떤 미래가 있다고 어느 나라도 얘기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카카오의 시총이 현대자동차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카카오가 뭘로 돈 버는지 공부 좀 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현대차는 잘 아시죠? 여러분,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우리나라 4위예요. 카카오가 7위고요. 어제 기준입니다. 네이버의 시가총액은 SK텔레콤, KT, LG, U+ 시총 합계보다 높아요. 그럼 여러분 이해 가세요? 아니, 통신사들은 뭘로 돈 버는지 여러분 다 아시죠? 상식으로. 네이버는요? 네이버에 돈 내시는 분. 카카오 매일같이 요금 뜯어가나요? 우리 카톡 매일 쓰는데, 그죠? 왜 우리 이걸 공부를 안 할까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이 자본의 선택이 다르다는 거죠. 자본은 미래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미래에 이 기업들이 잘 될 거야. 그럼 누가 틀렸다 그래야 돼요? 지상파 방송 안 보는 게 잘못됐다고 방송국이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절대 안 돼요. 아침엔 신문 보고 이래야 지성인입니다, 이렇게 강요할 수 있나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의 표준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죠? 카카오도 있고요. 네이버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이제 이 원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생각을 어디로 바꿔야 돼? 첫 번째는요, 인류의 삶이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했다. 이게 표준이랍니다. 여러분, 자크 아텔리라는 프랑스의 미래학자가 음악 소비 변화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자, 포노 사피엔스들의 음악 소비 방식 한번 볼까요? 음악이 듣고 싶다라는 게 뇌에 떠올라요. 그럼 인공장기 12번째 장기가 저절로 열리죠. 마치 뇌에 연결된 것처럼. 그리고 접속해요. 어디다? 멜론, 유튜브 이런 데. 그리고는 내가 찾는 노래를 누릅니다. 그럼 나오죠. 그냥 나오는 건 아니고 스트리밍, 다른 용어로는 배달돼서. 그럼 이제 인류의 소비 표준은 아탈리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욕망이 느껴져. 뭐 먹고 싶어. 그럼 폰이 열리고 폰에서 디지털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든 배달통이든 접속하고 내가 원하는 떡볶이를 누르면 배달돼서 나한테 오고 그럼 내가 먹어요. 맞죠? 이게 표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 기반한 생활이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네이버가, 그래서 카카오가 뜨는구나. 그래서 유튜브가 돈을 버네. 그래서 구글이, 페이스북이, 알리바바, 텐센트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구나. 내 공감이 돼야 그 문명에 내 마음을 맞추고 내 미래를 생각해낼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내가 표준이 되는 거, 제가 비교할 수 있는 샘플 하나 가져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사람들이 만드는 게 참 가만히 있진 않아요. 은퇴하면 치킨집 차리는 게 보통 대한민국의 보편적인 특성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치킨집을 차려요. 지금 제일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벌써 점포가 떠오르고 프랜차이즈 떠오르면 이건 간 겁니다. 예. 그냥 올드 사피엔스예요. 그죠? 여러분,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공유 주방이 떠올라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공유 주방이라 나와 있거든요. 공유 택시, 공유 지식 똑같아요. 공유 경제에서 공유 주방을 어떻게 만드느냐? 별로 이 사람 이동 인구 많지 않은데 건물 하나 얻어갖고요, 한식, 일식, 중식 쫙 해서 주방을 다 만들어놔요. 그리고 식당 창업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 와서 싼 값에 빌려가라. 그리고 거기 딱 입주하죠. 그러면 딱 벌써 배달 시스템을 세팅해 줍니다. 배민이 됐건 배달통이 됐건 전부 사인업하고요. 배민은 어떻게 장사하나 봤더니요, 주문 들어오면 그 식당 주문 들어오는데 2.5km 내에 내 식당이 있으면
그 위에 메뉴를 띄워줍니다. 그 서비스 해주는데 한 달에 85,000원인 거예요. 그거 좀 넓게 하면 안 되냐? 2배 넘어가면 17만 원. 10배 키우면요. 20km 안에 있는 모든 주문에 내 가게가 뜨게 해줘. 85만 원. 여러분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미 알고 있잖아. 치킨집을 오프라인으로 내려면 점포하고 부동산 가서 계약하고 인테리어 업자 불러서 설비 다 갖추고 홀 다 만들고 이건 상식으로 알고 있죠. 그런데 왜 디지털은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떡하죠? 인류의 표준은 이미 이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올해 1월에 이렇게 배달 전문점으로 창업한 데하고 오프라인으로 1억 5천 들여서 창업한 데하고 어디가 유리했을까요? 코로나가 계속 반복된다면요. 생존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코딩을 가르치는 이유는 뭐냐? 디지털 플랫폼이 어떻게 만들어진지 그 기본적인 언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네. 그런데 누구나 다 작가가 될 수는 없죠. 여러분 국어를 배웠다고 전부 소설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애들이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기대하는데 그건 솔직히 말해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단 그래서 코딩을 안 배운다? 그럼 이 문명의 시대를 읽을 수 있는 힘도 없어져요. 우리가 진짜 배워야 되는 건 뭐냐? 도대체 디지털 플랫폼 카카오뱅크는 어떻게 거래가 되는 거야? 나는 뭐고 이건 뭐고 서버라 그러는데 서버는 뭐야?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서 돈이 어떻게 오고 가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나중에 그런 방식으로 창업을 하든 뭘 하든 하죠. 그래서 이 문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매각 가격이 4조 8천억이었습니다. 제가 비교해 드릴까요? 대한항공 시총이 2조입니다. 여러분 현대중공업 진짜 중요한 기업이죠. 5조 6천억. 여러분 이게 비슷비슷하네요. 배달의 민족 뭔데? 공공앱 하나 만들면 다 갈아치울 수 있는데 우리 그랬죠. 한동안 그걸로 시끄러웠죠. 여러분 배달의 민족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작년에 대한민국 국민이 배민에 시켜먹은 금액만 8조 5천억입니다. 새로운 문명 시대에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요. 여러분 그런 논리라면 유튜브는 왜 대체 못하죠? 100억이면 솔직히 대한민국 국민 들어와서 다 할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어요. 아프리카 TV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뭘 못해요? 20억 명이 찾아오게 못해요. 공공앱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뭘 못해요? 한 달에 3천만 명이 와서 음식을 시켜 먹게 하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의 표준이요. 내가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내가 만든 디지털 스토어에 찾아와서 시켜 먹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 실력을 갖추는 게 앞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하려고 열심히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빅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류가 디지털 플랫폼에 폰을 들고 뭘 누르기만 하면요. 자기 관심사가 다 드러나죠. 인간의 욕망을 읽는 방법이 바로 데이터 분석입니다. 크게 읽는 거는 빅데이터 분석. 내 가게에 들어와서 누르는 거 읽는 거는 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죠. 즉 인간의 욕망을 읽어내면요. 와우. 소비자들을 더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결국 그게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파워가 됩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서 데이터 어널리스트예요. 여러분 근데 수학만 잘하면 해결될까요? 안 돼요. 왜? 인간의 마음을 읽는 행위라서. 그래서 통찰과 생각이 정말 중요해지는 겁니다.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데이터가 중요하다 맞아요. 데이터를 읽는 능력도 중요하다 맞아요. 그런데 데이터에는 맹점이 있습니다. 과거의 흔적이죠. 여러분 과거의 흔적으로 미래를 예측하기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수학으로 풀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죠? 그래서 융합이 필요하고요.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데이터 어널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데이터가 다 분석되고 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저런 거 좋아하네, 저 사람은 저런 거 좋아하네. 이거 프로그램으로 대응할 수 있겠죠? 네, 그게 AI입니다. 그래서 이 포노 사피엔스 시대 비즈니스를 하려면요, 저게 세 가지가 기본 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다 학습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유튜브에 어마어마한 좋은 컨텐츠들이 많아요. 저거 전문가가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내 사업에는 저게 어떻게 쓰일 수 있을까? 내가 디지털 가게를 만들어야 돼. 그럼 빅데이터 어널리시스는 뭐고 AI는 뭐야?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충분히 여러분도 앞으로 쓰게 됩니다. 왜? 이미 빅데이터 분석이나 AI 하는 게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웹 서비스 같은 데서 전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엑셀 아시죠? 엑셀의 펑션 쓰는 거 아시죠? 그거하고 비슷하게 저걸 쓸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걸 연구하는 사람은 또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겁니다. 디지털 시대에 제일 중요한 기술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문명을 읽어야죠. 여러분, 포노사피엔스는 과연 누구일까요? 진짜 어떤 사람이 포노사피엔스일까? 여러분, 사피엔스가 슬기롭다 그랬죠? 이 포노사피엔스는요, 사실 이 유혹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 장기처럼 쓰는 사람은 부작용부터 떠오르시죠? 아, 이거 중독되고요, 게임만 하고요, 애들 특히 걱정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왜 좋아하는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노는 걸 좋아합니다. 들어보셨죠? 호모 루덴스. 그런데 이게 장기예요. 내 장기를 열면 재미있는 게 내 뇌에다가 기분 좋은 호르몬을 막 만들어내줘요. 아, 그런데 이걸 안 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근데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죠. 1980년대, 90년대에는요, 대학생들 술 엄청 먹었어요. 왜 먹었죠? 좋으니까. 호르몬이 막 나오니까, 막 즐거우니까 먹는 거예요. 요즘 대학생들 술 안 먹습니다. 왜? 그거 안 먹어도 되니까. 여러분, 인간은 항상 뭐 바보 상자인 TV에 취해 있을 수도 있었고요, 뭐 술에 취해 있을 수도 있었고요. 이 즐거움, 이 유희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누가? 슬기로운 사피엔스가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면서 그 혁신을 이어간 것이죠. 스마트폰은 양날의 검입니다. 나를 유희의 유혹으로 많이 끌어가죠. 근데 슬기롭게 쓰면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저 사람들이 이미 보여줬죠.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마트폰 문명 창조 기업 5개의 CEO입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들이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50대들은요,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위대한 기업가로 누굴 배웠느냐? 제너럴 일렉트릭의 잭 웰치를 배웠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 따라하기 해서 대한민국 그래도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문제는요, 잭 웰치의 위대한 기업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금 시총 70조예요. 저기 있는 기업들은요, 다 1000조가 넘어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문명의 표본은 바로 이 사람들이죠. 대한민국에도 그 문명을 같은 동시대에 이끌어준 다행히 플랫폼들이 많이 탄생했습니다. 카카오의 김범수 이장, 네이버 이혜진 이장, 다음에 이재용, 이런 분들이 초기 인터넷 문명을 잘 정착시켰고요. 그 문명 덕택에 우리나라에도 또 새로운 인재들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아이들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영재발굴단 가서 만난 친구인데요, 저 가운데 있는 여기 전부 다 코딩의 천재들이에요. 와, 너희 초등학생들 코딩을 어떻게 봤을 때? 유튜브로요. 여러분, 이 도형이 같은 아이는요, 중간에 있는 친구인데 드론 천재예요. 이런 데에서 드론 시합을 하거든요. 장애물 잔뜩 갖다 놓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대한민국 챔피언이 됐어요. 야, 너 어떻게 배웠니? 첫째, 우선 선생님이 끌어줘요. 여러분, 그게 차이더라고요. 아이들은 가만 놔두면 호모 루덴스,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못 쓰게 해도 게임에 빠져요. 그런데 드론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인도해 줬더니요, 얘가 이게 재밌으신 거예요. 그럼 유튜브에 드론 조정법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은 챔피언이 아니라도 얘는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배워서 자기 주도 학습.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장 큰 욕구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인정 욕구입니다. 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그러냐? 성적이 좋으면 엄마가 좋아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 아이가 대한민국 챔피언 되고 나니까 커뮤니티에 가입해요. 이런 사람들이 만든 거죠. 프로그램 짜는 거 푹 빠집니다. 왜? 선배들이 야, 너 이제 손으로 하는 거 말고 프로그램을 드론 조정하는 거 할 차례야. 인터뷰 때 그래서 거기에 푹 빠졌대요. 그 다음엔요, 인공지능으로. 요새 유튜브에 보면요, 6살 꼬마가 인공지능 프로그래밍 하는 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뭘 할 수 있냐? 안면 인식. 드론에 스마트폰 하나 달면요, 이렇게 윙 날아가서요,
교장 선생님이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드론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생이. 야, 그럼 강남에 진짜 돈 많은 집 그 키든가 보다. 천만에요. 익산 용성 초등학교 4학년. 여러분, 용성 초등학교는 전교생이 12명인 미니스쿨이에요. 돈도 필요 없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자본이 지배한 시대가 아니에요. 누가? 내 마음이. 내가 진짜 하고 싶어 그럼 열려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아이가 자라서 저기 있는 캐나다 청년같이 됩니다.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이라는 암호화폐를 만들어서 1년 만에 대학교 1학년 때 만들었어요. 19살 때. 그리고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뒀죠. 왜? 재산이 4조 원이 넘었어요.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는 누가 써줘야 되는 건데 전 너무 궁금했죠. 그래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저 친구 11살 때 러시아에서 캐나다로 이민 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원래 잘 사는 집도 아니죠. 학교 가서는요 수학을 좋아하더라. 아, 요 차이가 있구나. 우리 애들은 게임하고 먹방을 좋아하는데 쟤는 수학하고 코딩을 좋아하네요. 그래서 열심히 뭘 팠냐? 그 당시 제일 유행했던 블록체인을 판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세상에 17살 고등학교 2학년 때요. 그 당시 블록체인의 최고의 매거진인 비트코인 매거진에서 얘가 커뮤니티 들어와서 활동하고 아티클 올리는 거 보면서 그 매거진을 창업한 사람이 너 와서 나랑 공동 편집장 하자. 17살 때 그런 제안을 받아요. 그래서 4년 동안 편집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 암호화폐의 구루가 이미 됐으니까 19살 때 이더리움을 만들었더니 난리가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써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고요. 왜 우리는 그동안 사피엔스는 못 보고요 스투피드만 봤을까요? 어쩌면 내가 외면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 내가 어른들이요 거기 너무 취해 있어.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애들이 폰을 보는 순간 열이 빡 치고 막 화가 확 올라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님은 주로 그럼 유튜브를 뭘 보시나요? 네. 여러분, 자기가 늘 쓸데없는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애가 보면 화가 빡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만약 유튜브로 인공지능 공부하고 있고요 미래 디지털 플랫폼 공부하고 있고 네이버 카카오는 어떻게 돈을 번 거야? 알리바바 텐센트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고 이러고 있으면요 애가 유튜브 보고 있으면요 기특하다 생각 들겠죠. 여러분, 학습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어린 시절에는 전부 카피하는 겁니다. 모든 행동까지도요 내가 하는 걸 우리 아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루가 된 비결이요 바로 포노사피엔스 문명의 새로운 교육법에 있습니다. 어차피 디지털 집콕 중이시죠? 애들을 못 쓰기만 하면 해결되나요? 아니요. 기억하십시오. 문명은 사피엔스가 이끄는 겁니다. 슬기롭다는 뜻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옆에 있는 김태훈 군 울산 과기대 물리학과에 입학했대요. 근데 컴퓨터 코딩에 빠졌어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이 새로운 문명을 통해 배웁니다. 2016년 3월 4학년이 됐는데요. 세계가 놀란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긴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친구가요 알파고의 기본이 되는 첫 발자국을 띈 허사비스 딥마인드의 창업자입니다. 사실 문명의 징검다리를 만든 친구죠. 그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자마자 구글은 80%의 소스 코드를 공개해버렸습니다. 아니, 그 비싼 코드를 왜 공개했을까요? 여러분, 저 문명의 뜻이 그렇습니다. 이 5대 플랫폼 개발한 모든 개발자들은요 오픈 소스에서 배웠고 커뮤니티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식은 공유하는 거다라는 게 표준으로 자리 잡아 있어요. 옛날에 안 그랬죠. 지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특허로 똘똘 뭉쳐가지고 절대 아무한테도 주면 안 돼. 그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풀어서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더 황당한 거, 이 커뮤니티들이 근데 치사하게 20%는 왜 공개 안 해? 이것도 풀자. 여러분, 김태훈 군이 울산에서 무려 혼자 20개의 모듈을 풀어서 공개해버렸어요. 제일 깜짝 놀란 게 누구냐? 알파고의 개발 총괄 책임자 제프 딘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요 너무 놀래서 김태훈한테 직접 메일 씁니다. 너 우리 회사로 빨리 와라. 여러분, 이 스카우트 제이메일 때문에 유명해진 게 김태훈이에요. 못 갔어요. 군대 가느라고. 괜찮아요. 돈 떼돈 쓰면서 유학 간 거 아니죠? 여러분, 공익 3년 하면서 더 실력 키워서 작년에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인공지능 회사 오픈 AI에 입사했습니다. 그 회사가 인공지능을 오로지 인류의 공익에만 쓰겠다고 선언을 해서 너무 좋아서 간대요. 야, 그래서 연봉은 별로 안 받나 보다 그랬어요. 33만 불 받고 갔습니다. 여러분, 26살 대졸자 초봉 3억 8천만 원. 이거 저도 이 개발자들 훌륭한 분 많이 봤지만 대입 초봉에 10만 불 이상 주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오로지 어떤 경우에만, 혁명 시대에만, 오로지 어떤 기업들만, 8,600조가 투입된 기업들한테만. 데이터는 전부 혁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반병형군, 제가 지금까지는 전부 개발자만 얘기하니까 야, 전부 애들은 개발자로 키워야겠구나.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바이오 전공한 친구인데요. 학습을 그냥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언어를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코딩만 잘하면 해결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 친구의 성공담을 봤더니 야, 교육이 달라졌구나. 여러분, 저 친구 공익근무하러 갔어요. 대구지방노동청에 갔더니 아주 잔물시키는 거예요. 엑셀 파일 하나 딱 주고요. 거기 번호가 있으니까 그 번호를 떼서 중앙우체국 홈페이지에 넣어봐. 그럼 페이지가 뜰 거야. 그럼 그걸 프린트해서 보관해. 야, 공익한테 시키기 딱 좋은 일이죠. 어느 정도 길이가 길었냐? 6개월이 걸리겠더래요. 야, 이건 인간이 하면 안 되겠다. 근데 이 친구가 했던 게 뭐냐? 학부 다닐 때 파이썬이라는 프로그램을 공부했는데요. 숙제를 내주면 항상 오픈 소스를 검색해서 짜깁기해서 풀어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거 파이썬으로 해결되겠다. 그래서 딱 구글 신한테 이렇게 물었대요. 파이썬 크롤링 라이브러리를 보여줘. 쫙 했더니 유사한 코드가 나오고 그거 짜집기해서 하루 만에 프로그램 완성하고 돌렸더니 30분 만에 업무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중요하죠. 그거 돌리면 나올 거야.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어느 학원에 다녀야 되나, 그죠? 무슨 책부터 사야 될 거잖아요, 그죠? 생각의 표준이 다른 거예요. 이 아이들이요, 미래를 열어가는 사피엔스들입니다. 1994년생 비탈릭 부테린. 여러분, 이들이요,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가는 겁니다. 이 리드한 세대를 그 유명한 MZ 세대, 여러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MZ 세대는요, 실제로 다릅니다. 네. MZ 세대는 밀레니얼 세대, 1980년 이후 태생이고요. 왜 특별히 물리적으로 다른 경험을 했느냐? 여러분, 어려서 인터넷을 경험한 세대예요. 안타깝게 저는 X세대라 어려서 인터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생은 틀렸어요. 여러분, 어릴 때 몸에 밴 거하고요, 배워서 사업처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퀄리티가 다르죠. 그래서 이들이 진정한 인터넷 문명을 창조하고 만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인류의 표준이 포노 사피엔스가 되니까 신나죠. 세계 5대 플랫폼의 메이저 디벨로퍼 사업화하는 사람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한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게 누구냐? 스마트폰이 뼛속에 녹아있는 세대, 95년 이후 태생인 젠지, Z세대입니다. 여러분, 이 G세대는요, 15살 때 스마트폰이 나와요. 그럼 뼛속에 녹아요. 그리고 생각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당연한 거예요. 아니, 줘봐,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우리는 막 매뉴얼 찾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떠올라. 아예 표준이 다른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들이 잘 클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들이 앞으로 시장의 주도 세력이 됩니다. 왜? 여러분, 지금 41살이에요, 여기 탑이. 그리고 여기 26살. 26살, 그리고 그 밑에는 아직 돈이 별로 없죠. 소비에는 큰 영향이 없어요. 근데 41살은요, 이제 이 사람들이요, 주식도 하고 집도 하고 시작하죠. 10년 후 2030년, 여러분 10년 후 준비하시는 거 맞죠? 10년 후 어떤 시대가 올까요? 이 사람들이 51세 그리고 36세, 진짜 전 세계의 주력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문명의 축이 이들이 원하는 문명이라면 자기 뼛속에 녹아있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포노 사피엔스 문명으로 바뀌는 건 정해진 미래 맞죠? 그 준비를 하자고 지금부터 마음의 세팅을 하자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코로나는요, 완전 백신이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오면서요, 극명에 갈렸습니다. 무려 1,800조가 7대 플랫폼에 모였다. 또 테슬라 같은 데 보세요.
여러분 테슬라가 300조가 넘어서 세계 1위의 자동차 회사가 됐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뭐냐? 호모 사피엔스의 문명의 전환을 코로나가 촉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표준이 어디 있고 대한민국의 표준이 어디 있냐를 한번 제가 비교해 봤어요. 여러분 여기 익숙하시죠?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면요 불만도 없어요. 맨날 보도자료로 내요. 아 그렇구나, 동선이 어디 있네. 그런데 이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살 이동현 대학생.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나 오늘 강남역에 가야 되는데 거기 코로나 환자가 어디 확진자 얼만큼 있는지 어떻게 알아? 맵으로 봐야죠. 그죠? 생각해보니 그렇네요. 여러분 이거 이틀 만에 개발했어요. 너 어떻게 이틀 만에 개발했어요? 아까 똑같이 오픈소스 갖다가 바꿀 거만 바꾸고 싹 세팅해서 이틀 만에 개발합니다. 더 기특한 건 마음이에요. 야 돈도 안 되는 거 뻔히 안 돼. 너 이거 왜 했어? 저도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돈 안 내고 배웠으니까요. 사회에 해야 될 일은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중3 애들도 코로나 나오라는 거 만들고요. 코로나 알림이도 만들고 난리가 나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이 표준이 앞으로 미래의 표준이라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정부도 그 얘기 했을 거예요. 네, 우리 회의해 보니까 알죠. 실국장 모여서 야 우리는 저렇게 맵으로는 못하냐? 그랬더니 입찰하고 발주하고 하면요 한 4개월은 걸릴 겁니다. 야 그럼 코로나 끝나잖아. 그럼 이게 표준의 차이예요. 실제로 정부가 그런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스크 줄서기 하니까 어떻게 해결했죠? 항상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요일제입니다. 그죠? 대한민국 뭐만 나오면 요일제는 그냥 다 해결돼. 대만에서는요 오드리 탕이라는 이분이 장관이세요. 39살 심지어 해커 출신입니다. 강요회에서 마스크 줄안서기 좀 할 수 없을까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자기 늘 가는 페이스북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 그 커뮤니티에다가 올려요. 야 아이디어 좀 없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나 앱 있어. 약국 위치 데이터하고 마스크 개수만 알려줘 그랬더니 딱 3일 만에 마스크 맵 대만 정부 공식으로 나와요. 이게 표준이 달라지면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 못할까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실력은 보세요. 대학생 26살짜리가 하잖아요. 이유는요. 대한민국 문명의 표준이 아직 멀었기 때문입니다. 8시간 소상공인 줄 서서 대출 받으려고 했죠. 여러분 이분들 서류 이만큼씩 들고 있어요. 저거 동사무소 가보면 알겠지만 데이터로 다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이게 쥐는 맛이 있어야 되니까. 인공지능 대출 여러분 스위스에서 모바일로 신청하세요. 그런 다음 금융 데이터 다 있겠죠? 그거 인공지능 심사에서 솔직히 신청하는 사람들 중에 못 줄 사람 안 줄 사람 금방 나와요. 굳이 저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뭐죠? 줄 서 이러면 기분이 좋잖아. 이번에 나한테 잘 보이려 그럴 거잖아. 그죠? 인간의 그런 심리가 표준을 안 바꿔주는 거예요. 이것뿐인가요? 교육도 볼까요? 여러분 이번에 중고생 아이들 전부 학교 못 가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강의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막 유튜브에 인강 올려놨어요. 그죠? 그럼 아이들의 학습의 목표가 나중에 수능 잘 보는 거 오직 하나라면 애들 학교 보낼 이유 있나요? 없어지죠. 여러분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의 교수 강의를 다 애들이 야 심심한데 거기 가보자. 같은 과목이에요. 저 어떻게 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온라인으로 다 하고 나면 앞으로 그런 지식을 그냥 습득하는 게 교육의 목표라면 학교가 필요 없는 거 맞죠? 달라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에꼴 40이라고요. IT 유명한 프랑스 학교인데 교사도 또 수업도 없어요. 스테이지 1 막 게임 같아. 이 프로그램을 완성하시오. 모든 수강생은요 BIT 전공자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협력해서 문제를 풀어. 그렇구나. 검색하고 스스로 학습해서 그 해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부족한 게 뭐라고요? 어떤 데이터도 어떤 프로그램도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건 없어요. 진짜 훈련이 필요한 교육은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능력을 키우는 거죠. 미네르바 스쿨, MIT, 스탠포드보다 더 어려운 대학이 됐어요. 들어가기. 여긴 캠퍼스가 없네요. 수업도 전부 온라인. 그런데 지식 주입하는 수업은 딱 50%. 나머지 50%는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 기숙사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학생들 카카오, 네이버, 다음 이런 데가 갖고 앱 서비스 새로 개발하는 거를 수업으로 해요. 지들끼리 막 난리가 나고 협업을 하고 아이디어를 낸 다음
프레젠테이션으로 평가를 받아요. 우리나라에서 프레젠테이션으로 평가를 하면요, 부모님들 난리 날걸요. 이게 어떻게 공정하냐고요. 여러분, 근데 수능의 점수가 앞으로 직업에 얼마나 많이 필요할까요? 은행에서 어떤 사람 필요하죠? 디지털 뱅킹, 핀테크, SNS 마케팅 하는 사람 뽑지 않겠어요? 왜? 지점은 다 폐쇄할 거니까. 80% 폐쇄하는 건데 앞으로 주 메인 인력은 누굴까요? 유통은 또 어떤 사람 뽑을까요? 방송은요? 수능 잘 본 사람? 아니, 솔직히 여러분이 치킨집 낸다고 하더라도 수능 잘 본 친구 뽑겠어요? 아니면 SNS 마케팅 잘하는 사람 뽑겠습니까? 그럼 애들한테 스마트폰 절대 쓰지 말라고 가르쳐야 할까요? 아니면 아빠 엄마와 함께 슬기롭게 쓰는 길을 가보자라고 해야 할까요? 이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명백한 거는요, 오프라인은 앞으로 점점 힘들어집니다. 별 수 없어요. 왜? 저같이 오프라인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사라지거든요. 여러분, 세월은 막을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문명은요, 이제 새로운 문명과 융합해서 살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게 애프터 코로나 시대의 명확한 메시지예요. 내가 반찬 가게 하나 창업한다? 이쪽도 알아야 돼요. 디지털 스토어 어떻게 만들까? 쇼핑몰은요, 배달 시스템은요. 이 새로운 길을 공부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행인 건요, 이 문명에 재미있는 미래가 특히 대한민국에 있다는 겁니다. 문명의 표준을 바꾸면 그럼 생존할 수 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데이터 많은 것들을 했는데 한 가지만 강조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이 답입니다. 놀랍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디지털 문명은 메마른 문명이고 되게 사람과의 관계도 끊기고 안 좋은 거야. 혼자 사는 거 아닐까? 아니에요. 온택트는요, 더 뜨겁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늘 슬기롭게 새로운 답을 찾아가요. 재밌는 건 뭐냐? 이 포노 사피엔스 시대에 권력이 사람 소비자한테로 온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신인류의 특징이 뭐냐? 모든 것을 매일같이 자기가 선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스마트폰 보면서 여러분 보고 싶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오셨죠? 여러분, TV는 안 봐도 돼요. 그래서 TV의 권력이 사라지고 유튜브가 권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 볼 때 여러분이 선택해서 보시죠. 유튜버는 성공하려면 항상 국어를 합니다. 소비자한테 뭘 눌러달라 그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달라 그래요. 그게 성공의 비결이에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그냥 눌러주나요? 내 마음에 들어야 눌러주죠?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요, 마음을 사야 돼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진짜 성공하려면 사람의 마음에 어려서부터 깊은 관심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폰이 아니라, 폰은 도구고요. 여러분, 장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새로운 인간입니다. 성공한 것도 보세요. 전부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려 볼게요. 대한민국이 왜 편견에 사로잡혀 있냐? 여러분, 저거 기억나시죠? 6살 꼬마 유튜버 보람이가 한 달에 37억씩 벌어서 청담동에 100억짜리 빌딩을 샀다. 그랬더니 샘난 대한민국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청와대에 방송 금지 청원하고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학대 방송한다고 막 그러고. 맞아요. 어른들이요, 애들이 혹시 잘못될까 봐 바로잡아 주는 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진짜 한심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느 누구도 보람이가 왜 37억을 벌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벌었는지, 어떻게 성공을 한 걸까? 그 크기는 얼마일까? 이런 특집 방송 보신 적 없죠? 여러분, 아기가 어떻게 벌었을까? 실제로는 뭐 한 달에 6억 버는 거다 뭐 그랬대지만 6억도 그게 어디에, 그죠? 여러분, 우선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람이의 경쟁자는 라이언이라고 미국의 8살 꼬마입니다. 키즈 방송 세계 1위. 세계 2위가 보람입니다. 라이언은 작년에 유튜브로 공식적으로 받은 돈이 303억이에요. 그럼 보람이 그 정도 벌어도 되는 거네요. 두 번째, 보람이 구독자 보면 2,530만. 라이언의 구독자가 2,500, 한 60만, 70만 됩니다.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특히 편당 조회수, 여러분, 방송 기사 나가기 전에는요, 편당 조회수가 무려 2,900만 회였어요. 뜻은 뭐냐 하면 전 세계 어린이들이요. 왜? 대한민국 애기들, 조또래 애들이 4, 5, 6, 7세 합해야 138만이더라고요. 나머지 2,400만은요. 전 세계 2,400만 아기들이요,
보람이 정기 구독하고 있고 매 회마다 3천만 명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언제 방송하나. 여러분 심지어 높은 건 조회수가 5억이에요. 그게 뭐였는 줄 아세요? 아빠랑 짜파게티랑 떡볶이 먹는 거였어요. 저 아빠도요 되게 보통이고요. 그냥 우리나라 보통 아파트예요. 저 보람이 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왜 애들 한글 그 배우고 막 그러면 집에 다 집주마다 붙어 있죠. 똑같아요. 그냥 대한민국 평범한 아빠랑 삼촌이랑 놀이터에서 놀고요. 짜파게티 먹고 떡볶이 먹는데 전 세계에 5억 명의 애기들. 와 너무 부럽다 그러고 침을 흘리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너무 재밌겠다. 여러분 보람이가 세계 돌아다니면서 마케팅 했을까요? 아니요. 그럼 내가 해도 되는 건데 맞아요. 그 길이 있는데 아무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애들 공부 잘 시켜 수능 잘 받고 KBS 방송 보내는데요. 여러분 지상파 방송에 키즈 TV 하나 남았어요. TV 유치원. 시청률 봤더니 0.4%, 애국가가 2%입니다.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애들은 꼭 이런 걸 봐야 돼 그러고 만들었는데 아무도 안 봐. 그런 어른들이 비판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짓밟은 게 뭔지 아세요? 전 세계 매일 3천만 명의 애기들이요 대한민국 문화가 부럽다 그러고 있는 거를 짓밟아서 없애버린 겁니다. 이제 10만 해도 안 돼요. 하도 무서워서 애가 방송을 못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에 그런 적이 있나요? 5억 명의 아기들한테 대한민국을 부럽게 만든 적이 있어요? 만약 지금도 잘하고 있었다면요 보람이하고 아빠하고 야 우리 드라이브 스루로 이 진단 한번 받으러 가자. 코로나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런 서비스 한번 올렸다면요 우리가 전 세계 문명의 리더십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편견이라는 것으로 짓밟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못 보는 줄 아세요? 안 보려고 해서요. 이렇게 마음 바꾸기가 어려운 겁니다. 보람이 그깟 유튜버 한 명 갖고 왜 그러냐고요? 여러분 시장이 다 바뀌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라는 작은 벤처에서 만든 베이비 샤크 조회수 지금 보세요. 58억 뷰, 유튜브 역사 2위입니다. 로열티 계약 2,500개 했고요. 작년에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시리얼이 베이비 샤크 시리얼.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왕구가 베이비 샤크 왕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엄마 아빠 아기들 전부 상어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미국 아이들은요 미키마우스는 모르는데 베이비 샤크는 안 돼요. 대한민국이 이런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데이터로 보여준 겁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BTS는 뭐고 보람이는 뭐고 이제 베이비 샤크까지 그리고 네이버 웹툰까지. 여러분 네이버 웹툰이요 웹툰 분야 세계 플랫폼 넘버1입니다. 영상의 유튜버가 있다면 웹툰은 네이버예요. 이제 아이들이 점점 자라고 이 문명이 증가하면요 여러분 작년에 1조 매출을 돌파했는데 이제 좀 있으면 10조 되겠죠? 유튜브의 광고 매출 작년 발표했다면 18조입니다. 그리 멀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세계 플랫폼이 될 수 없다. 돼요. 비결은 뭐냐? 만화를 웹툰이라고 부르지 않은 겁니다. 오로지 사람들은 어떤 웹툰을 좋아할까를 끊임없이 올린 거예요. 일본이 만화의 종주국 맞죠? 그들은 만화를 스캔해서 올려놨다가 실패하니까 이건 아닌가 보다 그러고 끝냈어요. 왜? 마음의 표준은 바꿀 수 없으니까. 아니야. 웹툰은 절대 만화가 아니야. 고객이 좋아하는 걸 찾자. 열심히 데이터 뒤져갖고 만들어내고 찾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새로운 장르를 개척한 겁니다. 웹소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좋아하는 스토리는 뭘까? 여러분 요새 웹툰과 웹소설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거의 다 쓰이죠. 재혼 왕후라는 웹소설을 쓴 작가 작년에 계약금으로 40억 받았습니다. 드라마, 영화 만든다고요. 계속 이런 컨텐츠들은 늘어나요. 대한민국 컨텐츠 파워가 얼마나 강력하냐? 여러분 무시무시합니다. 이게 이미 제조로 번졌어요. 여러분 스타일난다 김소희 대표 아시죠? 자기가 스타일리스트 하면서 방송도 하고 인스타에도 올리면서 저 브랜드를 13년 동안 열심히 키웠습니다. 동대문에 옷가게 차리고 13년 만에 6천억짜리 기업 됐어요. 로렐한테 6천억 현금 받고 팔았어요. 왜? 팬덤을 만들어서. AHC 이 마스크팩 중소기업에 납품하던 사장님이에요. 3조 4천억. 여러분 대한항공 2조를 했잖아요. 이것도 왕홍시장이라고 미디어 커머스라는 새로운 시장. 유튜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완구 만드는 사람이면 보람이한테 한번 완구 갖고 놀기 위해서 광고하고 싶으시죠?
똑같은 심리예요. 그래서 그런 걸 직업으로 만든 사람들이 태어난 거고, 그게 소위 미디어 커머스, 방송하면서 물건 파는 그런 시대를 연 겁니다. TV가 아니라 개인 방송으로 물건 파는 시대. JM솔루션 작년에요. 저분 대한민국 32부자 이름 올렸어요. 원래 뭐 하시던 분이야? 용산 전자상가에서 비디오 게임 유통하시던 분이에요. 왕홍이라는 중국의 개인 방송으로 물건 파는 미디어 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어서 딱 5년 만에 제일 황당한 기업, 여러분 바로 저 무신사입니다. 무신사에서 옷 사보신 분, 이분들은 포노사피엔스 인증. 여러분 무신사 조만호 대표가 통영고등학교 3학년 때 만든 프리첼에 만든 사이트 이름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빨리 끝나래요.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 성공의 비결이 뭐냐? 저기서 너무 많이 사요. 배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작년에 거래액만 9천억이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한번 볼까요? 화장품과 패션은 무조건 대기업이 해야 된다. 왜? 광고로 엄청난 자본을 써야 되니까. 바뀌었죠?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룰이 보람이가 만들어냈던 유튜브의 나비 효과는요, 이미 제조업까지 다 바꾸고 있어요. 테슬라가 왜 300조가 된 줄 아세요? 작년에 40만 대 판 회사입니다. 도요타 240조 시총, 작년에 900만 대 팔고 흑자 냈고요. 테슬라는 올해야 겨우 흑자 전환 시작했어요. 근데 왜 그렇죠? 내가 너무 좋아서, 사고 싶어서. 팬덤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도요, 또 테슬라도요, 전부 팬덤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팬덤이 뭐죠? 자기들이 좋아서 난리를 쳐요. 여러분 저 에어팟 프로만 작년에 27조 원어치 팔았어요. 저 이쑤시개. 네.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너무 좋으니까. 우리가 이걸 만들어야 됩니다. 포노사피엔스는 자기 경험을 통해 팬이 되면요, 스스로 퍼뜨려요. 애플 꼭 사야 돼. 테슬라 너무 좋아. 화장품은 이거야. 자기들끼리 그걸 만들어야 돼. 실력은 뭐나 그 경험을 창조하는 힘입니다. 그러니 누구한테 관심이 많아야 돼요? 사람한테 관심이 많아야죠. 어떤 사람? 기존 인류가 아닌 포노사피엔스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이게 왜 좋다 그런지 아세요? 제가 아까 소개한 스타일 안다부터 무신사까지 학벌 좋으신 분 아무도 없어요. 배달의 민족 사장님 공고 나오시고 전문대학 나오신 분이에요.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학벌이 좋아서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공부 잘하는 사람 여전히 좋아요. 그런데 옛날처럼 혈연, 학연, 지연의 학벌이 인생을 결정한다? 아니요.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진짜 공부 잘하고 싶은데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새로운 길이 열렸어요. 오로지 실력. 어떤 실력? 손끝에 선택을 받는 것. 여러분 저는 포노사피엔스 시대의 권력은 손끝에서 나온다. 인간의 마음을 사는 힘을 어떻게든 키우면 엄청난 미래를 가질 수 있다고 시장의 데이터가 얘기합니다. 애프터 코로나 시대 내 마음을 사는 거의 가치는 얼마일까요? 여러분 삼성전자가요, 메모리도 그렇고, 또 놀라운 거 보세요. 폰을 접으려면 접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기술력은 대단합니다. 그런데 왜 가치가 300조밖에 안 될까요? 350조. 애플은요, 공장 없죠? 메모리 없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려 1867조까지 올랐어요. 이유는요, 2억 5천만 명이 무조건 애플 마음을 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게 없나 봤더니요, 대한민국의 제조기업에서 사람의 마음을 사야 된다라고 배운 사람이 없고요, 그런 조직도 없어요. 왜?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항상 누구를 쫓아왔죠? 세계 최고의 제조국가 일본을 쫓아오면서 형성된 문화입니다. 이게 바뀌어야 돼요. 포노사피엔스, MZ세대 이들을 사로잡을 힘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잘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잘합니다. 왜? 지금의 데이터가 그걸 말해주죠. 여러분 대한민국 대표 세대는 도대체 이 문명을 결정한 세대 누굴까? 제가 국회의원 평균 나이라고 봤어요. 그랬더니 55세더라고요. 1966년생. 1966년에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가 봤더니요, 110불. 아프리카 우간다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19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은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거네요. 그러고 보니까 저하고 제 친구들이 왜 주말에는 꼭 산에 가는지 알겠어요. 밀림이 그리운 거야. 여러분 근데 더 올라온 건 뭐냐? 그 사람들이 불과 50년 만에, 그것도 제일 어렵다는 제조업을 키워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세계 5대 제조기업
1인당 국민소득 34,000불의 나라를 만든 겁니다. 이게 기적이고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럼 우리한테 그런 힘이 있다는 거죠. 뭐만 바꾸면 된다? 기준만 바꾸면 돼요. 이제 거의 모든 거래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일어나고요. 팬덤을 만들어야 된다. 자본이 지배하고 거대한 권력이 지배하고 시스템이 지배하는 시대는 끝났다. 소비자가 왕이고 그들의 손끝을 잡아야 한다. 이 룰만 바꾸면요. 지금의 기적을 만든 힘이라면요. 이 코로나 시대를 기회로 만들 힘은 충분하다고 입증이 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심지어 콘텐츠는요. 어마어마한 힘을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 잘해왔습니다. 교육도 그렇고 사실 제주도 그렇고 지금까지 잘 못해왔다면요. 전부 잘못해왔다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의 삶을 전 세계가 와 대한민국 참 멋지다라는 이 데이터를 만들어냈겠습니까? 이 훌륭한 발판을 이 기반을 발판으로 애프터 코로나 시대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게 출발점이 오늘 내 마음의 표준을 바꾸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표준을 바꾸면요 정말 혁신에 이런 힘이 있구나 슬기로운 길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30년 대한민국의 미래에 저는 감히 긍정적으로 더 멋지게 될 거라고 봅니다. 많은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으니까요. 그 주역에 계신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인생도 멋지게 설계하시고 대한민국 사회도 또 멋지게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